I'd like to talk about the future of Bitcoin.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You're going to sit here and Bitcoin's going to be whatever it's going to be, and then one day you're going to wake up and it's going to double. And if you miss that day, you're going to be kicking yourself. HODL. 그냥 매수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이 갈 길을 가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2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놓쳤다면 아마 스스로 엄청 자책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요. 이 영상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자 퍼블릭 기업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인 1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셰일러가 프라하에서 열린 2023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자막이 있는 외국어 영상은 보기가 불편하시고 계속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구독자님들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이클 셰일러의 느낌을 좀 살려서 한글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셰일러는 엄청난 비트맥시지만 나스닥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 출신이고 워낙 예전부터 2012년 애플 투자를 비롯해서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적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현인이니까요. 한번 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글 더빙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경제 에너지의 재분배 때문에 일어나고 우린 그걸 부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표는 세상의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어떻게 부가 매월, 매년 재분배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재분배에는 3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경제전쟁의 가장 강력한 주체는 정부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정부는 존재하고 그들은 돈을 이곳저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을 이동시킨다는 게 바로 경제 에너지나 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부가 재분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분배 주체는 바로 테크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의 등장, 전기, 불, 자동차, 테슬라, AI 같은 것들이 주체죠. 세 번째 주체는 노동력입니다. 이건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쟁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정말 슬프게도 이 3가지 재분배 주체 중에서 정부 정책이 테크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 원동력이고 테크가 여러분의 노동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기계가 없이 일하거나 컴퓨터 없이 일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죠. 900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경제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금의 규모는 12조 달러이고 주식시장은 115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금과 주식의 시총은 거의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식에는 많은 기술들이 내재적으로 흡수된 반면 금은 여전히 반짝이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발전한 기술들이 금 채굴에 도움이 됐나요? 아니죠. 반도체가 금 채굴을 더 쉽게 도와주지 않고 휴대폰이 개발됐다고 금 채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업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은 테슬라를 갖게 됐죠. 애플도 갖게 됐죠. 구글도 갖게 됐고 아마존도 갖게 됐죠. 여러분은 인터넷을 갖게 됐고 스마트폰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테크가 부의 균형을 금에서 주식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힘의 균형을 이동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이 어떻습니까? 채권은 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죠. 부동산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왜냐면 정부 정책이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통제하고 그 결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돈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이 나타나고 이 기술 발전이 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무조건 정부 정책과 테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자산 대비 그 가치가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건 S&P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금이나 예술품 등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 달러가 컨전화폐였다면 붕괴하진 않았겠죠. 이 차트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소비재 대비 달러의 붕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러가 100년 전보다 95% 약해졌다는 건 반대로 소비재는 20배나 비싸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재는 제조품이죠. 캔디바, 생수,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죠. 이것들은 제조 라인을 통해 생산되고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싸고 흔한 것들인데 그런데도 그게 20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 표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그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죠. 이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는 노동통계청에서 만들어진 건데 참 슬픈 사실은 그나마 이게 통계 마사지를 해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 표는 먼저 보여드렸던 거랑 좀 다른데요. 만약 달러를 비스킷이나 넷플릭스, 영화 같은 흔한 소비재가 아니라 땅을 파서 채굴 해야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금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건전한 자산인 금과 비교하면 과거 100년 동안 달러는 95%가 아니라 99%나 붕괴했습니다. 참고로 이 현상은 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을 채굴하고 있고 채굴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넷플릭스 영화보다 좀 더 희귀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좀 더 희소한 자산이랑 비교해볼까요? S&P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랑 달러를 비교하면 100년 동안 무려 99.8%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가장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법정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정화폐가 달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좋은 법정화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는 강의 인트로에서 이 세상의 불을 움직이는 세 가지 주체를 정부의 정책과 테크, 마지막으로 노동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노동력을 높여도 테크한테는 안 되고 테크를 아무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래서 정부가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화폐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이고 이게 그동안 강력한 힘을 주었지만 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풀린 돈으로 점점 화폐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달러가 S&P 500랑 비교했을 때 100년 동안 99.8%나 가치가 사라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 도대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얼마나 하락했을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만약 우리가 흔한 것들이랑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어떤 고정된 척도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평가한다면 그때 비로소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나 마이애미 해변도 좋은 예가 되겠네요. 마이애미 해변에는 96개의 블록이 줄지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죠? 100년 전에도 똑같은 크기였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공장이 많아져도 이 해변을 더 만들진 못합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달러는 해변의 가치에 비해서 99.8%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가 실제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는 달러 대비해서도 폭락하고 있어요. 이 차트는 과거 20년 동안의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격입니다. 달러는 페소 대비 1부터 500까지 가치가 올라가고 동시에 페소는 달러 대비 99.8%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달러는 또 S&P 지수 대비해서는 75% 하락했죠. 제가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아르헨티나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미친 듯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면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20년간 매출을 100만 페소에서 5억 페소로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심히 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경제전쟁에서 불리한 편에 서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페소의 덫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튀르키의 리라와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주 건데 달러 대비 95% 하락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97%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차트는 인도 루피화 차트입니다. 루피화는 90% 가치가 떨어졌어요. 달러의 가치가 화폐 붕괴로 그동안 99.8% 떨어졌는데 루피화는 거기서 추가로 90%가 더 빠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부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뺏기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려면 몇 번째 소수점 단위까지 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부가 화폐 가치를 99.9% 붕괴시켰다는 건 사실상 100년 동안 국민들의 모든 자산을 몰수해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배해준 꼴입니다. 이 수치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는 파키스탄 루피화고 달러 대비 82% 하락했습니다. 이건 브라질 헤화라고 65% 하락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지키고 싶다면 무조건 법정화폐를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매우 희소해야 하고 수요가 많아야 되고 휴대하기 쉽고 내구성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어떤 자산들은 희소하고 수요도 많지만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이애미 해변의 부동산 같은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마이애미 해변에 100만 달러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매년 2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이애미 해변가에 100만 달러의 부동산이 있다면 20년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유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좀 벌었다고 촐싹대는 사람들이 있죠. S&P 지수가 연간 7에서 8% 상승하니까 우량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스스로 투자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폐 공급량 그래프를 보세요. 화폐 공급량은 S&P 지수랑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대부분의 투자 수익은 사실 전혀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운이 좋아야 간신히 화폐 인플레이션만큼 따라가고 있는 꼴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자산군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이 표는 JP모건에서 발표한 과거 20년간의 다양한 자산군의 수익률입니다. 맨 왼쪽이 원자재인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자재는 금이나 은,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고 원유, 대두, 목재, 돼지고기 등도 포함됩니다. 근데 왜 원자재 수익률은 개판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인간의 독창성, 기술, 자본을 활용하니까 원자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 표에서 그 옆에 있는 현금도 최악이죠.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만든 이 표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2%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 2%란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가 2%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인플레이션율 2%는 가짜입니다. 정부에서는 10년마다 몇 년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계산에 들어갈 항목을 계속 다시 정합니다. 건축자재, 비스켓, 넷플릭스 영화 같은 저렴한 항목들을 넣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비싼 항목들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 항목들로만 다 채운 소비자 인플레이션율은 마치 싸구려 파티션으로 지어진 300평방피트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VR 기기 끼고 야,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제품들이나 가득 찬 방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나 받고 디지털 컨텐츠나 보고 디지털 친구들이랑 놀면서 디지털 제트기 타고 디지털 휴양소로 디지털 여행이나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낄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CPI 수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 표에서 S&P 지수를 봅시다.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을 훨씬 넘는 7.5%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겠지만 100년간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7.5%에서 8%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 수치가 진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인 2.9%나 그것보다 훨씬 적은 원자재 투자 수익률은 물론이고 S&P 지수도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못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최고의 자산군은 뭡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줄여서 리츠라고 얘기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부동산 회사를 갖고 있고 그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런던이나 뉴욕 한복판에 있는 희소하고 매력적인 부동산을 매수해서 거기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간신히 물 위로 머리만 내놓고 겨우 숨 쉴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자산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뭘 투자했든 결국 돈을 빨리 잃었느냐 천천히 잃었느냐의 차이일 뿐 100년 동안 자신이 정말 투자를 잘했고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산을 압류당하지도 않았다는 전제에서 봐도 100년 전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 전제에서는
제가 자본소득세나 상속세 같이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세금은 아예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의 의견 잘 들으셨나요? 셰일러가 이 영상 내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이돈인 법정화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 가치를 잃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을 투자해왔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투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쁜 습관이 있길래 그럴까요? 이 차트는 지난 30년 동안의 S&P 지수 수익률입니다. 이 차트의 메시지는 매년 연간 수익의 85%에서 90%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딱 36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수익률이 결정되고 365일 중 나머지 99.5%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 레이저 아이스를 장착하고 호드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것은 자신이 전능하란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연간 전체 투자 기간 중에 1%의 시간 동안만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과장해서 말한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365일 중에 시장이 요동치는 24시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예상하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여러분은 99% 이상의 확률로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수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이 갈 길을 가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2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놓쳤다면 아마 스스로 엄청 자책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시장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투자를 망칠 겁니다. 이건 약 한 달 전의 차트인데 올해부터 최근까지의 주식시장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S&P 지수의 상위 1%의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500개 기업 중에 493개 회사들의 수익률의 합이 0%고 나머지 7개 회사들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99%의 회사들은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식을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너가 누구일지 맞출 수 있다고요? 아마 99%의 확률로 못 맞출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100년 동안 계속 위대했다 하더라도 99%의 확률로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도 99%의 확률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분산 투자는 쓰레기를 사려고 보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애플이나 아마존에 투자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분산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44%에서 10%로 떨어졌을 겁니다. 겨우 제대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결국 0%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마이클 셰일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트레이딩과 분산 투자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신이 시장의 정확한 변곡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설명하면서 절대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찐 부자들이 정말 분산 투자하고 있을 것 같냐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S&P 상위 1%의 주식을 못 믿겠다고 더 많은 종목들을 사고 또 사면서 분산하면 수익률은 점점 내려가고 결국 자신의 포트엔 쓰레기들만 가득 찰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무엇이 건전한 돈, 즉 사운드 머니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투자 자산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론상 돈의 의미는 경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정부나 나쁜 놈들로부터 여러분에게서 훔쳐가지 못하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돈이라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지만 근데 좋은 돈은 뭡니까? 금이 한때 사람들의 열망의 대상이었지만 결함이 있었습니다. 금의 결함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계속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과 보관이 어렵다는 점이죠. 따라서 매년 2에서 3% 이상을 생산하면 경제 에너지와 금 가치의 반감기는 35년이 될 겁니다. 이 말은 35년마다 당신의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고 부의 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금을 완벽한 돈으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채굴을 멈추고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머릿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이 이렇게 될 일은 없겠죠. 그만큼 건전한 돈을 창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려울까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50조 배만큼이나 채굴이 어려워졌습니다. 50조 배라고요. 이 현상의 의미는 건전한 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생산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 한켠에 무시당한 채 존재하던 비트코이너라는 인류는 무엇이 건전한 돈, 즉 사운드 머니인지를 깨닫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50조 배나 채굴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원자재가 끔찍한 자산인 이유인 거죠. 인간의 지능과 자본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최악의 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간의 지능에 반대로 배팅하려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돈을 수익률이 더 큰 어딘가에 저장해 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더 큰 수익을 내기는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쪽일 거예요. 하지만 전 제가 생각하는 그쪽에 배팅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쪽은 정말 끔찍한 배팅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는 여러분보다 돈이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써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산 난이도 조절 같은 개념이 적용된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운드 머니를 창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운드 머니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자산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통화 자산들은 각 자산별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고유한 주기, 즉 서로 다른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일은 신규 공급량이 엄청나게 높고 아르헨티나 페소는 3년마다 공급량이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 역시 공급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달러가 매년 7%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즉 10년 동안 달러의 공급량은 2배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반감되는 주기는 10년인 거죠. 결국 신규 공급량이 적을수록 해당 자산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가치의 반감기 도래 시점은 길어질 테고 고유 주파수는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표의 금을 보세요. 금 가치가 반감되는 시기는 35년입니다. 당연히 금은 아르헨티나 페소보다 훨씬 좋은 돈이고 대두보다도 훨씬 좋은 돈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산들의 고유한 주파수를 결정하는 진짜 요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진짜 대단한 점은 처음부터 상당히 높은 주파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가 천천히 반감되는 매우 느린 주파수의 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인 내년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지나면 스톡드 플로우, 즉 공급 총량 대비 신규 채굴량은 120이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경제 에너지와 비트코인 가치의 반감기가 100년이 된다는 것이고 이 흐름대로 2036년이 되면 경제 에너지와 비트코인 가치의 반감기는 1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2048년에는 이 반감기가 10,00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자재와 상품 쪽 필드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 이 차트를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딱 한 자산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의 가치를 영원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충분히 높은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불멸입니다. 신규 공급량이 0이 된다면, 즉 공급 총량 대비 신규 채굴량의 비율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돈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돈이 영원히 지속되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뭐죠? 완벽한 돈은 경제전쟁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입니다. 이 고통은 그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가 가진 모든 것들의 99.9%를 빼앗아갔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해진 노동량, 정해진 거래 횟수, 정해진 사고의 총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가 이 영상에서 100년간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99.8%였던 이 살인적인 환경에서 우리들의 경제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돈, 건전화폐, 즉 사운드머니의 조건들을 언급하면서 공급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달러나 원화, 페소, 리라와 같은 법정화폐들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이유가 계속 찍어내는 화폐 공급량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왜 마이클 셰일러가 공급량의 관점에서 스톡 투 플로우, 즉 공급 총량 대비 신규 공급량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 즉 가치의 반감기를 고유 주파수라는 표현을 써서 끊임없이 생산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며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원유, 페소, 은, 달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가 100년, 1000년, 만년으로 계속 길어지며 늘어나는 무한대로 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진정한 사운드머니라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기는 전략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승리 전략은 최고의 돈을 보유하는 겁니다. 현재 최고의 법정화폐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 외에 다른 훨씬 약한 화폐들을 들고 있다면 조만간 몇 년 안에 가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도 금은 법정화폐보다는 더 나은 돈입니다. 주식은 금보다 더 나은 돈이고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나은 돈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본 가치에 기반한 지수인 S&P가 최고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 즉 주식을 화폐라고 여기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자본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S&P 지수의 일반적인 수익률은 연간 7%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이론적 수익률은 연간 14%예요. 하지만 실질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연간 40에서 50%였고 더 장기간으로 보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기업들이 왜 완벽한 돈, 디지털 머니처럼 작동하지 않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기업 투자 수익은 기업 경영인들에 의해서 희석될 겁니다. 경영진은 매년 1%의 셀프 경영 성과 보상을 집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동력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또 이렇게 1%가 까입니다. 여러분은 경쟁자도 생각해야 돼요. 경쟁자 중 누군가는 더 많은 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아이폰과 더 많은 컴퓨터를 생산할 겁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또 1%가 날아갑니다. 기술의 변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카메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덧 카메라 성능은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렸죠. 이런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또 1%가 사라집니다. 규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EU에서 갑자기 웹 관련 규제를 한다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러면 또 1%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합니다. 직원을 이동시키고 경영진을 이동시키고 회사 위치를 바꾸고 본사를 이동시키면 또 1%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젠 또 전쟁이 발발합니다. 유조선을 폭파시켜버리는 무력전쟁이 될 수도 있고 각국이 관세를 25%씩 부과하는 것 같은 경제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기업은 이 모든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비용이 도대체 얼마냐고 묻는다면 다 합쳐서 연간 7%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100년이 지나도 계속 7%의 리스크 비용을 내게 될 겁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S&P 지수의 7% 수익률과 비트코인의 14% 수익률에서 이 리스크 비용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업은 이 리스크를 모두 다 받지만 비트코인은 이 모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장점은 경영을 사이버네틱스 컨트롤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일합니다. 노동력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은 완벽함으로 대체합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선물로 준 세상에 하나뿐인 겁니다.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선책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무언가를 창조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준다면 그건 비트코인이 유일할 테니까요. 이건 대체할 수도 없고 특별한 겁니다. 아이폰 15 출시 같은 기술적 변화 리스크와도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2100만 개가 전부인 존재고 수천 년 동안 불멸하는 제품인 겁니다. 여러분은 10만 년이 지나도 2100만 개밖에 없는 이 존재를 소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급격한 우하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기술 파괴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규제, 세금, 전쟁 속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갖고 사이버 공간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파괴당하지 않습니다. 파괴할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모두 피해갈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는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과 주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강력한 자산이자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의 연간 수익률 7%와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 14%는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영진, 노동인력, 경쟁사,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규제, 세금, 거기에 전쟁 이슈까지 이 모든 리스크들이 결국 조금씩 기업의 이익을 까먹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과 달리 잡다한 리스크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지는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이러한 장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마이클 셰일러의 설명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의 회사나 가족에게 100만 달러가 있고 이걸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로 보유한다고 해봅시다. 이 돈은 매년 7%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테고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 이 돈은 현재 가치로 977달러가 됩니다. 즉 여러분의 100만 달러는 1000달러가 되고 1000배를 잃는 겁니다. 달러 가치의 반감기가 10년이니까 2분의 1의 10제곱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100만 달러를 모두 가져가서 국채를 샀다면 연간 3.5%의 이자를 받겠죠.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은 실질 인플레이션율 7%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3.5%의 수익률인 겁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유지하면 100만 달러는 3만 1000달러로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 가치의 3%만 남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똑똑한 투자자라서 S&P에 투자하고 있다면 100년 후에도 100만 달러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선방에서 겨우 유지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00만 달러의 절반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을 S&P에 투자한다면 100년 후의 가치는 5억 1200만 달러로 풀어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에 100% 올인한다면 여러분은 1조 자산가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00만 달러를 모두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연간 7%의 실질 수익률을 100년 동안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이 10년마다 2배가 되니까 2의 10제곱, 즉 1024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매우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기는 전략이 될 수도 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딩과 투자 같은 다른 모든 건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실제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도입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실제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은 S&P, 나스닥, 금, 은, 채권을 압도해왔고 채권 쪽 자금은 착살나고 있습니다. 은도 망가졌고 금도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모두를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트위터에 있는 트롤 같은 놈들은 비트코인 사서 돈 꼬라박았지?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자, 제일 왼쪽 막대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익률입니다. 저게 바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세팅한 회사의 결과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실천하는 가족들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처럼 계속 달러를 모으든지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든지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끝에 가면 얼마나 매수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팔지 않고 계속 사고 있었느냐, 채권이나 금이나 은, 다른 것들을 매수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자, 미래는요? 세계는 지금도 경제전쟁 중이지만 이 세상은 비트코인이 최상의 자산이라는 걸 슬슬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면 챌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다른 모든 자산들의 가치를 흡수할 겁니다.
가장 먼저 금의 가치를 빼앗아올 겁니다. 왜냐? 사실 금의 현재 평가 가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가치 저장 수단들의 가치도 점점 흡수될 겁니다. 부동산, S&P 지수, 채권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금의 화폐 가치를 흡수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0배가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금 말고 다른 자산들의 화폐 가치들도 순차적으로 흡수하면 5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레이저 아이즈를 갖게 됐습니다. 이 레이저 아이즈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책임질 수 없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99%의 회사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99%의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1%는 스킬과 운을 통해 시장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1%일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은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라. 역시 강력한 비트맥시다운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1편부터 3편까지 쭉 보신 분들은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처음 생기신 분, 지금의 현 상황을 명확히 깨달았지만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분, 아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 각자의 재정 상황과 연령, 성별, 은퇴까지 남아있는 투자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의견들이시겠지만, 제가 이번 시리즈를 더빙 영상으로 제작했던 취지는 막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셨거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걸 데이터로, 수치로, 통계로 확인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좀 더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취지에 맞는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럼 이 한층 더 높아진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방식과 관점에 맞춰서 비트코인이란 대상을 소중히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마이클 셰일러의 마지막 멘트를 다시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책임질 수 없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99%의 회사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99%의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1%는 스킬과 운을 통해 시장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1%일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투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기는 전략은 뭘까요? 좋았어!